방문 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신다면 몹시 기쁠 것 같아요. 오늘의 재미난 이야기 시작할게요. 그럼 행복한 날 되십시오. 조선 숙종 때에 이런 일도 있었다. 먼저 자기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며 그런 다음 정치를 해야 천하가 평화롭다고 한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금과 옥조의 가치를 잃지 않는 처세훈이다. 유능한 지도자가 부모 형제 또는 처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주변 단속과 정리를 소홀히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많은 예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가까운 현대사의 책갈피에서도 이따금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면 수신제가를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는 무척 어려운 모양이다. 숙종 초기에는 남인들이 득세하여 국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 남인들의 우두머리는 영의정허적이었는데 그의 아들 허견은 놀기 좋아하고 불순하여 아버지의 권세를 믿은 나머지 그 행동이 여간 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런 허견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공분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권세와 체면을 감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어느 해 초겨울 허적은 관연에 이른 서재를 장가보냈다. 아들 같은 연배이고 아버지의 첩에서 난 배달은 아우일망정 허적은 혼례식을 성대하게 마련했다. 권신가의 잔치이고 보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 많은 구경꾼들 가운데 때이르게 핀 목련처럼 화사한 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젊은 여인이 있었으니 세문안 오궁골에 사는 남인 이동구의 딸이고 역관 서효남의 며느리인 차옥이었다. 갓 결혼한 색시의 몸으로 허정승댁 잔치가 과연 얼마나 화려할까 하는 호기심에서 데리고 다니는 종 숙지를 데리고 구경을 왔던 것이다. 허적의 집에는 차옥의 외삼촌인 박찬영이 문객으로 드나들고 있었는데 그런 관계로 박찬영의 아내 홍씨도 혼인날에는 동원되어 잔치 음식을 만지고 있었다. 차옥은 외숙모가 있는 과방에 찾아가서 국수 한 그릇을 얻어먹은 다음 떠들썩한 뒷마당에 나갔다. 마당에는 흥겨운 일일이 소리에 맞춰 광대가 줄을 타는 광경을 보느라고 구경꾼이 겹을 이루어 빙 둘러싸고 있었고 조금 위쪽의 정자에서는 권신들 가문의 젊은 이들이 모여 앉아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 정자에 앉아있던 허견은 문득 아래쪽 구경꾼들 쪽으로 시선을 보내다가 갑자기 술이 깨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구경꾼들 사이에 일찍이 본 적이 없은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쓸개 치마로 가려져서 쪽진 머리인지 댕기 머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기생집 출입이 빈번하여 서울 장안의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훤히 꿰어볼 수 있을 정도인 그로서도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미모였다. 아, 저 여인은 누구일까? 우리 집에 출입하는 여자로서 저런 미인은 없는데. 그녀의 신분이 궁금해진 허견은 그때부터 술이고 이야기고 관심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 여자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기 때문이다. 허견에게는 상대가 처녀이든 부인이든 상관이 없었다. 일단 눈에 들어온 여인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품에 안으려 했고 그래서 성사를 못 본 적이 없는 그였다. 마침내 허견은 그 여인이 남인에 속하는 이동구의 딸이고 자기 집에 드나드는 박찬영의 생질녀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옳거니. 허견은 무릎을 쳤다. 일은 벌써 반이나 성사가 된 것과 다름없다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허견은 사랑에 앉아 있다가 마침 박찬영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생원, 어서 오시오. 하고 반갑게 맞아들였다. 박찬영으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었다.
혹시나 말단 벼슬 한 자리 얻어볼 수 있을까 하고 정승댁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건만 벼슬은커녕 그런 정중한 대접을 받아보기도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찬영은 당파에 가담할 정도의 위인도 못 되었으나 남인 이동구가 매부인 탓에 그 역시 남인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허적의 문객 노릇을 시작한 이후 10여 년이 이르도록 아직 찬밥 신세를 못 면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도 그것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런 박찬영이고 보니 느닷없이 허견이 자기를 깎듯이 대하는 것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리둥절해하는 박찬영을 허견은 아랫목 보료 위로 안내하고 짐짓 미끼를 던졌다. 생원께서 우리 집에 출입하신 지 여러 해가 되지요. 10여 년이나 됩니다. 그렇게 되었나. 그렇게 오래 출입하시고 이제는 한 식구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으니 생원께서도 한자리 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찬영은 귀가 번쩍 뜨였다. 서방님께서 그렇게만 힘써 주시면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아버님이 입궐하시면서 영변부사 자리가 곧 비게 될 텐데 쓸만한 인물이 없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박생원을 천거할 테니 잠자코 기다리기만 하십시오. 아이고, 이 은혜 백골난망이 올시다. 박찬영은 체면이고 뭐고 자식 같은 허견 앞에 널쭉 엎드렸다. 한참 그렇게 박찬영의 마음을 들뜨게 만든 허견은 이윽고 마각을 드러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오만 오궁골 이진사가 박생원의 매부라지요? 그렇습니다만. 박찬영은 매부의 당파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알고 질겁을 했다. 그리고 그 이 진사의 딸이 차옥이라고 하던가. 아니, 제 생질녀, 이름은 어떻게? 다 아는 길이 있지요. 이보시오. 박생원. 예, 서방님. 그 생질녀를 내 둘째로 주실 수 없겠소? 뭐라고요? 박찬영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다. 둘째로 달라는 소리는 첩으로 달라는 뜻이다. 허견의 이상한 행각에 비로소 생각이 미친 박찬영은 차옥이 이미 출가를 했으므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렇다고 단념할 허견이 아니었다. 그는 영변부사 자리와 차옥을 맞바꾸자는 식으로 끈질기게 박찬영을 물고 늘어졌던 것이다. 마침내 박찬영도 심기가 뒤틀리고 말았다. 내가 아무리 벼슬 자리에 미쳤기로소니 시집 가서 잘 사는 생질녀를 빼내어 남의 첩으로 줄 사람이란 말이오. 그러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박찬영은 그 후로 허적의 집에 아주 발걸음질을 하지 않았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섣달 금음날 저녁 나절의 뜻밖에도 정승댁에서 새 찬이 왔다. 고기, 술, 떡, 쌀 등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적잖은 돈꾸러미도 들어있었다. 새 찬을 가져온 하인은 서방님이 보낸 것이라고 하며 편지를 내밀었는데 지난번의 신뢰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작은 성의를 표하니 명절을 잘 보내고 정초에 꼭 놀러와서 술이나 한잔 하자는 내용이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의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이기는 하지만 워낙 살림살이가 궁한 처지인 박찬영으로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덕분에 그 해의 설날은 풍성하고 화기애애하게 보낼 수 있었다. 새해 정월 대보름날에 박찬영은 못 이기는 척하고 허정승댁에 찾아갔다. 허견은 기다렸다는 듯 그를 조용한 방에 데리고 가서 지난번처럼 매달렸다. 이미 출가한 몸이라니 첩으로 달라고는 하지 않겠소이다. 그러나 딱 한 번만 어떻게 해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소. 제발 도와주시오. 이미 마음이 허물어졌기에 다시 허적의 집에 출입하게 된 박찬영인지라 마침내 한숨을 쉬고 말했다. 나도 인간의 탈을 썼으니 솔선해서 이를 도모할 수는 없소이다. 다만 오늘이 마침 대보름이라 생질녀가 점심때 우리 집에 세배를 왔다가 자기 고모네 집에 간다고 들었는데
아마도 오늘 밤은 거기에서 윷놀이도 하고 묵을 것이오. 그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소이다. 고모네 집이라면 장희동 이시정이 그 애한테 고모부가 되지요. 아무튼 나는 빠지겠으니 나머지 일은 서방이 알아서 하시구려. 그 말을 들은 허견은 입이 함지박만해졌다. 염려 마시오. 아무튼 고맙소. 허견은 점동이와 이운이라고 하는 두 하인에게 수고비 10냥씩을 준 다음 이런저런 방법으로 차옥을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이시정의 집에서는 그날 밤 젊은 아기들이 모여서 음식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즐겁게 놀았는데 땅거미가 짙게 내릴 무렵 갑자기 대문 밖이 소란해졌다. 가마꾼들이 들이닥쳐 차옥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먹은 음식이 체하여 위급한 상황이니 빨리 가마에 타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차옥은 급한 김이라 이것저것 알아볼 겨를도 없이 냉큼 가마에 올라탔다. 그렇게 하여 당도한 곳은 바로 사직골 허적의 집이었다. 조롱에 갇힌 새처럼 정승댁 후원 정자에 다다른 차옥은 벼르고 별은 허적의 애욕에 상대되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에야 겨우 풀려나서 집에 돌아간 차옥은 추문이 두려워 모든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다. 허견 역시 서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 유리할 것이 없으므로 하인들의 입단속을 단단히 하며 쉬쉬했다. 그러나 포장에서 둔 향은 언젠가는 냄새를 풍기는 법이다. 한 사람 입에서 다음 사람의 입으로 전파된 그 추문은 마침내 문제를 야기시키고 말았다. 지금의 서울시 부시장쯤 되는 좌윤 남구만이 유생들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임금께 상소를 올림으로써 사건이 표면화되었다. 요즘 권신가의 자제들이 집안 세력을 믿고 좋지 않은 생활을 하여 사회 기강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남의 유부녀까지 꿰어내어 잠자리를 일삼아 백성들의 원성이 비등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정치의 예산일이 아니므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단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상소가 올라가고 말았으니 당연히 옥사가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고 관련자 전부가 포청에 붙들려 갔다. 그러나 사건의 1차 조사를 맡은 좌포장 9일, 우포장 신유뿐 아니라 지금의 검찰청에 해당하는 의금부의 담당관 판의금 오시수, 지의금 목내선 등 도 전부 남인이었으니 사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턱이 없었다. 더군다나 당사자인 차옥과 아버지 이동구가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 바람에 오히려 그 사건은 남인들을 몰아내기 위한 서인들의 조작된 음해로 변질되고 말았다. 마침내 허견과 차옥을 비롯하여 연루 혐의자 전원이 석방되었고 반대로 남구만을 비롯하여 문제를 터뜨린 사람들이 죄를 뒤집었을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전적 한범죄 등이 다시 들고 일어나 좌우 포청과 금부벼슬아치들이 국법을 왜곡하고 권세에 아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숙종은 마침내 분노했다. 허견과 차옥 두 젊은 남녀의 음행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단으로 하여 사색 당쟁의 불꽃이 거세어진 것이 몹시 불쾌했던 것이다. 이듬해인 경신년 정월 마침내 남인들에게 최악의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 불순한 행동의 주모자인 허견은 사형을 당했고 허적 역시 못된 자식을 두둔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마셔야 했다. 허물을 은폐하려 한 차옥과 사건 방조자인 박찬영, 심부름을 했던 허정승댁 하인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조정의 남인들이 그 사건을 계기로 모조리 된 서리를 맞고 말았으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한치 앞이 어둡다고 할 것이다. 내 이상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1679년 4월 서자 허견의 여러 가지 비행과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당했지만 그로부터 116년 후에 1795년 정조 20년에 정조의 특명으로 신원되었는데
이때 같은 남인인 최재공 등이 이를 반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색으로는 남인이었지만 서인 민광운의 장모의 조카이자 서인 중진인 민유중, 민정중의 외종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차에는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